Ladies and gentlemen.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봅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뉴스픽.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프로그램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김태현님, 김동윤님 들어와 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자, 뉴스픽으로 시작을 해보죠. 월요일과 수요일은 이 두 분이 책임지고 계십니다. 전혜연 우석대 개공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전혜연입니다. 네, 전지현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뉴스는 정치 뉴스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상위권 후보로 꼽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또 홍준표 의원이 이제 본격적으로 세불리기에 나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각각 주호영 의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영입했다 하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어떤 전략 때문인지 전지현 변호사께서 좀 내용을 정리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경선 일정이 지난 10월 8일 날 이제 2차 컷오프를 했고요. 10번의 토론회를 거쳐서 11월 5일 날 당원 50, 일반 여론 50으로 해가지고 후보자를 결정을 하거든요. 네. 이제 오늘은 부울경에서 토론이 있다 그러고 매주 금요일 날은 이제 1대1 맞짱 토론이고요. 네. 지난 주말에 윤 캠프는 주호영 의원을, 홍 캠프는 최재형 전 원장을 영입을 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예. 주호영 의원은 TK 5선 의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당심의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윤 캠프 같은 경우에는. 네. 그다음에 홍준표 캠프는 최재형 원장인데 최재형 원장은 윤 캠프에서도 공을 들였다고 하는데 최재형 원장이 홍 캠프로 이제 본인이 그러니까요. 결정을 했고 네. 그 여기는 이제 당심보다는 일반 여론을 타겟으로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최재형 원장 그 자체로 뭔가 소심파, 청렴 이미지, 클린한 이미지, 합리적이다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홍준표 후보는 최재형 전 원장의 영입을 가지고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각 캠프에서 이렇게 인재 영입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첫 번째는 뭔가 내가 대세이다 이거를 좀 보여주고 싶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세를 불릴수록 어느 정도의 밴드웨건 효과 같은 거를 노리는 면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당원 투표 50, 일반 여론 50 비중이다 보니까는 그렇죠. 당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조직력이 좌우를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래서 당내에서 입지를 쌓아서 탄탄한 입지와 조직 기반을 갖추고 있는 사람, 더군다나 TK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수 야당의 어떤 지역적인 고향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노리는 것 같고 또 하나는 그 인물이 가지는 상징성, 최재형 네. 후보를 영입한 것 같은 경우 인물이 가지는 상징성을 기대한 면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이게 어떤 효과를 가질 것이냐에 그렇죠. 대해서는 평론가마다 좀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뭐 이게 어떤 예를 들어서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많이 평론가들의 어떤 평론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최재형 원장을 영입한 게 일종의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최재형 원장이 과거 감사원장 할 때랑 정치판에 들어와서 또 이제 이미지가 또 달라진 부분도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당내에서 입지가 탄탄하지 못했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뭐 이런 평론도 엇갈리고 있는 것인데 옆에 주위 사람보다는 뭐 주인공이 중요하겠죠. 그렇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전략은 전혀 다르군요. 윤 캠프는 당심, 홍 캠프는 여론 지금 뭐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자 어떻게 보십니까 전혜연 교수께서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 게 후보로서는 굉장히 반갑고 좋은 일인데요. 이번 선거에서 큰 영향력은 발휘하지 못할 거라고 저는 전망을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들어오는 인물들이 엄청나게 정치판에 있어서 그러니까 전 국민적으로 봤을 때 예. 보수당 내에서가 아니라 굉장히 반향이 있거나 어떤 상징적인 정책을 이끌었던 인물이라고 보기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 기성에 있던 국민의힘의 기반을 뒀던 정치인들이거나 그나마 이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신인에 속하는데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오히려 정치판에 들어오기 전에 더 조명을 받았고 들어오고 나서는 의외로 뒷심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더 많습니다. 네. 그래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 주변에도 사실은 조혜진 의원이라든가 김영우 의원처럼 의회 경험이 굉장히 풍부하고 그랬던 의원들이 들어갔지만 크게 선전은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후보가 주인공이고 후보의 역할이 굉장히 더 중요한 선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이번 선거는 코로나19 선거이기 때문에 조직력도 중요하지만 후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여론이 움직일 가능성이 그렇죠. 높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게 전망을 하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이게 윤석열 전 총장의 캠프가 지금 굉장히 큰 매머드급이라고 계속 보도가 나오고 예. 있습니다.
전현직 의원이 66명 이상이고 직함을 가진 사람은 수백 명이라고 하는데 아마도 윤석열 전 총장이 여의도 정치에 경험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험이 많은 인물들을 필요로 하는 것은 전략상 필요하다. 그러나 다만 주의할 것이 있는데 최근에 캠프 대변인단을 좀 정리했다는 소식이 들려요. 그게 아마 윤석열 전 총장을 방어하기 위해서 한 말들이 오히려 약간 냉소적 반응을 일으키거나 네. 논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그 손에 왕자 썼을 때도 이것은 이제 캠프 관계자가 나와서 방송에서 손가락 위주로 씻는다 이런 게 오히려 더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방역 그래서 아마 그래서 좀 네. 조직을 정리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경험이 풍부해서 좋은 정치를 할 가능성도 있지만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이라든가 후보와의 생각이 일치하지 않는 점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는 오히려 캠프 내부를 메시지를 조금 더 간결하게 하고 조직도 너무 자리 위주로 돌리다 보면 또 분명히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단기 필마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혼자서 많이 뛴 그런 전략을 쓰다가 캠프 최근에 숫자가 적죠. 그렇죠. 네. 이제 최근에 좀 영입을 하고 있는데 다만 홍준표 후보가 뭐 SNS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본인이 직접 대국민 메시지를 내거나 상대 후보를 비판하는 게 그동안 효과를 발휘했는데 문제는 최근 들어와서 여기 와서 좀 우려 여론도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 국민을 상대로 이제 뭐 정책 경쟁이나 할 때는 그런 개인기 같은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캠프 내에서 좀 정제된 많은 인물들을 영입했으니까 네. 뭐 좋은 정책 경쟁을 하거나 이런 데서 좀 주도권을 잡으려는 시도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두 분 다 공통적인 부분은 본인 경쟁력이 이제는 좀 중요하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의 그전과의 선거 방식 자체가 좀 달라질 것이다. 이런 지금 지적들을 해 주셨어요. 좀 더 첨언을 해 주신다면요. 그 장이 서면은 물건을 파는 사람, 구경하는 사람 몰려 있잖아요. 네. 정치판의 남대문 시장은 이제 대선 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캠프마다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데 근데 누가 어느 캠프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비난할 생각은 없어요. 네. 하지만 국민들이 보기에 이게 이합집산처럼 보이는 거는 분명 문제가 있거든요. 캠프에 들어가서 어떤 후보를 지지를 한다면은 분명 뭐 가치를 공유하였던가 아니면은 그럴 만한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왜 하필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우위에 있다고 알려진 캠프랑 꼭 가치를 공유하는지 그 점은 잘 의문이에요. 예. 그래서 해마다 이렇게 대선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이 몰리는데 그거는 솔직하게 말하면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가 수천 개에 이른다고 하잖아요. 그 어떤 순수한 대의 명분 이런 거를 떠나서 나중에 정권이 바뀐 이후에 이후 대통령 때의 어떤 자기 포션을 바라는 마음이 없다 이렇게 저는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봐요. 네. 하지만 국민들은 그런 거에 대한 스터디가 이미 많이 저는 돼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동안에. 그래서 이게 무슨 뭐 네. 막 여기 사람들이 모였다 이렇게 새 경쟁을 하고 과시를 하는 게 분명히 긍정적으로 포지티브한 효과만은 나타낼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대변인 뭐 윤석열 캠프 같은 경우에 정리했다고 했는데 숫자보다는 얼마나 많이 모였나 보다는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느냐가 그 후보의 당선에 더 기여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숫자만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명분과 그리고 또 들어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명분과 가치가 과연 어디에 있느냐도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 이런 지금 지적을 해 주셨어요. 전혜영 교수께서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국민의힘에서 지난 서울시장 선거 때 오세훈 후보가 결국 최종 후보가 됐잖아요. 그랬죠. 사실은 그때 나경원 후보 측이 굉장히 탄탄한 인물들을 많이 네. 영입했거든요. 네. 뭐 전현직 장관 비롯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세훈이라는 인물이 됐다는 것은 그 사람이 꼭 그렇다고는 단정할 수는 없지만 기존의 강성 보수를 이끌었던 지도부에 대해서 불신이 쌓이면서 상대적으로 그동안 정치권에 덜 나섰던 인물에 대해서 관심이 쏠렸다고 보고요. 예. 또 정말 중요한 대선을 치러하는 당대표를 선거할 때도 국회의원 경험이 없는 이준석 대표를 당선시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국민의힘의 어떤 지지를 보여줬던 민심이 관통하는 키워드를 대선 주자들이 좀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인데 최근에 보여주는 모습은 오히려 옛날에 나왔던 대선의 모습이 좀 반복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많이 오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어떤 인물로 어떤 가치를 보여주려고 하는지는 좀 뚜렷하게 나오지 않거든요. 네. 특히 뭐 청년 정책 한다고 하는데 무슨 청년 정책을 누구를 영입해서 보여주는 좀
나오지 그렇죠.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이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 왜 옛날에 영화 중에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이런 거 있었거든요. 네, 스릴러 영화죠. 네, 저는 지금의 이런 어떤 이합집산하는 행태를 보면서 뭐 제가 그렇게 단정한 전부 다 이합집산은 아닙니다. 한번 드는 생각이 나는 네가 왜 거기 있는지 알고 있다. 국민의 심정인가요? 아, 그리고 뭐 한마디만 더 덧붙이자면 저는 이제 현장에서 가끔 이게 여야를 막론하고 피해자 보호 때문에 어떤 사건에 특정 사건에 연루되었거나 특정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던 인물들이 누구인지를 불가피하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대선이나 지방선거 앞두고 갑자기 인재영입이라고 나온 사진을 봤는데 예. 그 사진에 그런 인물이 들어갔을 때 이 사건 처리를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이 정말 자괴감을 느끼거든요. 네. 근데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그걸 또 말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뭐 당 차원에서 검증 차원에서 뭐 난리가 나서 캠프에서 퇴출시키거나 아니면 심지어 당선이 되고 난 이후에 논란이 돼서 뭐 자리를 받았다가 실권이 나거나 그렇죠. 이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사실 여야를 공론하고 참 아픈 문제인데 그렇지만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뭐 난리 치기 전에 그렇죠. 정말 이 사람이 인재인지 좀 뭐 문제가 없는지 이런 과정을 당내에서 사람만 많이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한번 좀 꼼꼼하게 점검해 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본인의 명분과 가치를 잘 이어갈 사람인지 무엇보다 검증이 그 단계에서 좀 필요하다는 지적까지 해주셨어요. 자, 어쨌든 세 분리기와 더불어서 또 변화를 요구하는 그런 여론의 흐름도 또 잘 읽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입장을 얘기해 주셨고요. 앞으로 좀 더 지켜보면서 또 대선 관련된 내용 저희가 계속 방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는 출산을 앞둔 지금 임신부와 가족들이 공공산후조리원 예약을 하려고 사진을 보니까 텐트도 쳐놓고 차박도 하면서 이 대기를 한다는 보도가 지금 몇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길래 이렇게 가고 있는 건지 또 왜 이렇게까지 몰려야 하는 건지 안 그래도 뭐 출생률은 줄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들은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어떻게 된 상황인지가 조금 궁금하네요. 전혜영 교수께서 좀 정리해 주시죠. 예, 요즘 공공산후조리원 피켓팅, 복불복 네. 이런 말이 많이 나온다고 하네요. 저는 이 피켓팅이 우리 왜 피켓 들고 시위할 때 피켓팅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근데 그게 아니라 조금 격렬한 용어인데 피가 튀는 전쟁터 같은 티켓팅이다. 즉 입소하기가 너무너무 어렵다. 그래서 피자가 앞에 붙은 네,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보통 공공산후조리원이 매달 1일 방문이나 아니면 뭐 인터넷 이런 방법으로 예약을 받는데 워낙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입소 희망자들이 아까 사진 설명해 주셨듯이 산후조리원으로 물러서 텐트 치면서 밤을 새우고 차에서 밤을 새우고 이런 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왜 그럴까? 이건 산후조리원 복불복이라는 말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네.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 호감이나 이용 만족도가 되게 높다고 알려져 있어요. 일단 비용이 예를 들어서 경기도의 한 공공산후조리원은 2주 이용에 168만 원이라고 하는데 네. 보통 민간에서 하는 곳은 189만 원인데 많게는 뭐 수십만 원까지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네. 비용도 비용이지만 최근 들어서 코로나19 때문에 왜 안전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졌잖아요. 근데 공공산후조리원은 상대적으로 의료진도 잘 갖춰져 있고 음압시설을 비롯한 여러 의료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는 인식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복불복이라는 말을 드린 이유는 이렇게 많은 산모들이 공공산후조리원에 가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 복불복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민간 산후조리원이 491개인데요. 네.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공공산후조리원은 13곳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13곳? 예, 그렇습니다. 한 그러니까 지역의 얘기입니까? 우리나라 전체. 예, 그렇습니다. 전체 13개입니까? 네. 그러니까 민간의 2.6%밖에 안 되다 보니 예. 산모는 많은데 공공산후조리원은 너무 적어서 밤새워서 줄 서가면서 지금 여기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요. 공립유치원이 떠오르기도 하네요. 좀. 그렇습니다. 네. 예. 근데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수준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방식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좀 살펴보니까 예를 들어서
광역단체나 지자체의 관계를 보니까 네. 건립비가 만약 50원이다. 매년 운영비가 6억 원이라고 하면 시군에서 이것을 유치했을 경우에 반반 나눠서 부담을 한다고 해요. 근데 건립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만약에 운영을 했을 경우에도 반반이면은 군 단위에서는 몇 억씩 매년에 지출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참 역설적인 현상인데 출생률이 낮다 보니까 또 너무 작은 인원을 위해서 이 돈을 들여서 이걸 유지해야 되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마치 뭐가 먼저냐의 문제인데 어떤 곳에서는 계속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하고 어떤 곳은 재정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수도 하고요. 없겠군요. 그런 그렇죠. 측면에서. 그렇죠. 예. 그런 고민이 있다라는 거. 또 하나는 이제 민간 조리원도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민간 조리원 입장에서는 또 뭐 이게 생계 문제다, 상권을 침입한다, 뭐 이런 부분에서 좀 반발이 있기 때문에 사실 선거를 의식해야 되는 단체장의 입장에서는 또 이거를 계속 세금을 들여서 확충하는 데 있어서 반발 여론이 또 있다라고 하거든요. 예. 이런 여러 가지 과제가 있는데 어쨌거나 다른 것도 아니고 아이를 낳은 엄마와 아기들이 있어야 되는 곳인데 나를 세워가면서 지금 들어가기 적도록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현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참 씁쓸하네요. 지금 저출생이 무엇보다 문제라는 기사는 뭐 정말 해마다 뭐 때때만 되면은 나오는 그런 기사인데 아이를 낳아라 그러면서도 정작 임신부들한테 필요한 시설들 특히 공공에서 만들어지는 시설들은 이렇게 부족하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지적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그냥 다들 아실 것 같은데 네. 제가 얼마 전에 무슨 세미나를 하면서 지역별 출산 현황에 관한 자료를 찾아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출산율이 2018년 이후로 1.0 이하로 떨어졌다 그랬는데 그렇죠. 지역별로 봤을 때 1.6 이상을 기록하는 데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세종시라든지 그렇죠. 대구 달성 같은 경우가 그런 예인데 대구시 전체로 보면 출산율이 저하돼요. 근데 딱 여기 달성 쪽만 놓고 보면은 다른 결과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두 지역을 다른 곳과 비교해서 그 차이점을 살펴봤는데 예. 대구 달성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많고 그다음에 산업단지라든지 테크노단지가 조성이 돼 있어가지고는 일자리가 젊은 많네요. 부부들이 일자리가 많아요. 네. 또 이제 뭐 자유형 사립고등학교라든지 뭐 어떤 교육도 교육시설도 돼 있고. 잘 돼 네. 있다고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부부들의 유입이 많고 또 어떤 일자리 안정이 보장된다 그렇게 나타났고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왜 여기가 출산율이 높을지 다들 예상하실 그렇죠. 거예요. 여기는 공무원 도시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이 97%고요. 출산 휴가 6개월, 육아 휴직 3년 다 보장이 되고 네. 그다음에 어린이집의 종일반 같은 경우에 서울시 평균적으로 종일반이라 그래도 보통 8시간이라 그러거든요. 하루에 아이를 네. 맡길 수 있는 게. 근데 8시간이면은 엄마가 출근했다가 일이 조금 늦게 끝날 수도 그러면 있고. 바로 넘어가죠 시간이. 네, 너무 시간이 넘어가니까는 엄마가 이렇게 직장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둘째 아이를 갖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정부 청사 내에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고 또 종일반 같은 경우에도 하루 최대 15시간까지 아이를 맡아주는 걸로 그렇게 드러났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출산 이거는 뭐 아이도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고 그런 것보다는 일단 결혼한 사람들도 아이를 한 명만 낳거나 아니면은 그냥 뭐 요새 딩크족이라는 말 쓰잖아요. 안 낳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도 많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들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어떤 제반 시설들이 잘 갖추어지면은 따라서 저출산 문제도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될 거다 좀 그렇게 보입니다. 네, 모델로 출산율이 높은 지역을 잘 관찰하고 거기 이유를 분석해봐라 지금 그런 얘기로 들리기도 하네요. 네네. 예. 자 어떻게 보십니까 정 교수께서는? 그러니까 공공산후조리원 생긴다고 해서 반대할 산모들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그렇죠. 봐요. 근데 네. 왜 안 할까? 단체장 입장에서는 이게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를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도로 만들거나 그렇죠. 어디 무슨 SOC 관련해가지고 당장 토건 사업하거나 이게 눈에 빨리 보이거든요. 지역에 빨리 경기 부양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불필요한 그런 사업들도 또 있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은 단체장들의 의지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참 슬픈 현실인데 지역별 또 재정 상황이 빈익빈 부익부예요. 그래서 굉장히 재정 지원이 좋은 데는 일자리도 많고 기업도 많고 출산율과 제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있는 거고
거꾸로 노인들만 많은 데는 역설적으로 학교도 없어지고 지자체의 재정도 열악해지고 그렇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시군 차원에서는 사실 해결이 조금 어렵고 물론 국가적 차원 계획도 필요하고 굳이 지방에 맡기려면 광역단체 차원의 정도는 계획이 같이 가야 예. 시군이 좀 엄두를 내고 도전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아마 이제 충남 같은 경우에도 아마 반반씩 하는 그 정책을 예. 충남에서 시행을 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을 좀 모델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개인이 이 아이를 낳을지 않을 문제는 점점 선택의 문제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양육과 보육은 점점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여론이 힘을 많이 얻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좀 비용을 점점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자꾸 마련해서 적어도 아이를 낳는 초기부터 돈이 없어서 이렇게 고민하는 건 좀 많이 줄여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적자라는 용어를 쓰는데 산후조리원에서 흑자가 나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것도 공공산후조리원에서.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산후조리원에 들어가는 비용을 너무 적자 흑자의 개념으로 볼 게 아니라 마치 우리가 양로원에 들어가는 돈을 적자 흑자로 비교하진 않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계속 접근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공공에서의 그 평가의 문제, 지금 또 얘기해 주신 예산의 문제는 어떻게 또 광역단체로 좀 넓혀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전지현 변호사께서 또 한 말씀 더 해 주시죠. 이런 얘기들이 아직 본격적으로 이제 좀 나오기 시작하는데 네. 저는 복지 문제의 화두는 이 출산하고 그다음에 그 혼자 사는 노인들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텐데 그렇죠. 이 노인 복지 두 가지 양 갈래로 좀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보통 뭐 여성 문제 따로, 복지 문제 따로, 노인 문제 따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여성가족부 뭐 폐지하자 소리도 얼마 전에 나오기도 했었는데 그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일을 좀 인구 쪽으로 이 저출산 문제 해결하는 쪽으로 만약에 옮겨간다면 이건 그냥 제 생각이에요. 이건 이미도 하고 있을 거예요. 예. 하고 있는데 좀 더 좀 포션을 넓히거나 아니면 예산을 더 배정을 해가지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 이 문제가 경단녀 해결이라든지 그렇죠. 복지와도 연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좀 인구학이라 그래가지고는 여기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좀 더 우리 사회가 중점을 두고 복지에 그냥 한다 그게 아니라 복지 정확하게 어떤 부분을 해야 될 건지 그 부분을 좀 포커스를 명확하게 맞춰가지고는 좀 가야 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복지 문제 중에서의 출산 문제를 중요하게 좀 봐야 된다는 지적을 해주신 거고요. 어떻게 또 더? 예, 아까 세종시 사례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출산 전후에 여러 가지 안정적 환경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렇죠. 여러 가지 제도인데 군인이 많은 지역과 없는 지역을 광역단체 내에서 구분을 해보잖아요. 네. 군인이 많은 지역에 출산율이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직업군인들에게 그래도 주택과 관련된 정책이 안정적으로 보장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그 부인들이라든가 남편이 아이를 낳을 때 고민을 덜 한다라는 통계도 나온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역시나 일자리와 더불어서 부동산 문제 해결도 함께 돼야 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자리 부분뿐만 아니라 부동산까지도 또 더 이번 선거에서도 아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저출생 문제는 계속 좀 관심을 가지고 제도적인 부분을 지적을 또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뉴스픽 전지현 변호사, 전혜영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1부 마치고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